진정한 대식을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50분 남았네. 원래 이제 1시간, 20분간, 사회대 시간, 1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4시까지 끝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처처에서 4시까지 끝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경제 분야도 그렇지만 오늘 토론회가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취지가 좀 전에 우리 안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람직한 단일화 하는데 바람직한 단일화가 해야 된다. 바람직한 게 뭐냐? 그것도 몇번째 들어가는 몇번째 뭐냐고. 그러니까 허리 이야기 하는 게 어쨌든 뭡니까? 이게 4년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2가 되거나 1.5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아주 종합이 돼야 된다. 시너지가 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두 개가 단순 합의해서 곤란하겠고, 그걸 위해서 서로 비교도 필요하고 서로 비판도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누가 그런 표현을 썼나요? 장기단위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장기단위도. 이게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우리쪽으로 다녀야 이 나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캠프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김상조 교수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중요한 대목들 칭찬도 했지만 상당히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는 수치를 우리 문제가 됩니까? 그냥 언론에 쓴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네. 그것도 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캠프는 좀 센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모아놔가지고 이거 다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최소원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좀 짚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약자 공동의 행위 쪽에 좀 장점을 많이 줬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약간은 칭찬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이거 그냥 주막관상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안철수 캠프와 관련해서는 칭찬 별로 안 했나요? 아닙니다. 칭찬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엔 칭찬 좀 드리거든요. 혹시 캠프. 아니, 진짜 공약집은 제일 잘 만들었어요. 공약집은 제 말이 안 만드는 거예요. 공약집은 잘 만들었는데, 선거운동을. 이렇게 40만의 공약적 약속을 딴 데서나 여기서 안 한 걸 만들어냈다. 이게 참을 못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에 이야기가 완전히 그냥 그들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새누리 캠프, 같은 캠프 나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그사람은 불편한 걸 보면은 그런 캠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김종인. 아니, 저는 김종인, 이정우, 장하성 이 세 분 다 저에게는 뛸 수 없는 사실로 공사국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셨지만 새누리 박근혜 캠프에서는 사실은 김종인 씨가 지금
토사구팽이야 있죠. 토사구팽 사실상 대다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뭐 비판이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비판이 너무 많은 거고 그게 비판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조조시가 맺힌다는 이야기인데 불구수 기계로 간다 이런 걸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말해서 기업 집단법을 내셨다 해가지고 너무 칭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상입니다. 뭐 그런 정도 그 너무 그림 커. 너무 가까이 돼서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캠프에서 자기자랑 좀 하시고 임상적에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다른 캠프에 대해서 비판도 해주시고 싸움이 붙이는 거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흥행이 중요해요. 흥행을 하는 시키는 아주 캠프의 최고의 그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다른 걸 약간 그렇게 해주시면 딴 데가 있고 순서상 우리 홍의원께서는 약간 숨을 좀 들으시고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시고 15분 정도 하시고 또 제가 또 보고 또 그 대립 주제에 대해서 약간 또 이게 견해를 써서 또 공부를 약간 또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입니다. 사실 몇몇 기회에 각 경제기구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학구적인 분위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이해관계자와 인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주 학술적인 분위기가 들국나는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어찌 보면 뭐 이제 홍정준도 교수 제목이라고 이시도가 사실 세 분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가 내용도 상당히 학술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한테 상당히 익숙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공약이 많건 적건 어느 정도는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성준 교수님이 내용적으로 비교도 하시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장단점과 그 아우는 좀 더 큰 시각에서 어떤 우려 내지는 걱정까지 담아주셔서 저는 또 새로운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한 사람 겪으면 보는 사람은 뭐 재미있겠죠. 근데 사실 내용을 특히 이제 김상규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호연 아니면 뭐 문구 쪽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이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여기서 좀 묻어나는 약간 좀 오해 소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걸 통해서 어떤 안철수 후보 쪽에 그 정책에 대한 우연이 된다면 우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뭐 배경의 말씀을 걸어드리자면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다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이시고 아마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만큼이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도 끌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자체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연 우리 시대정신을 조직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출발선에 우리가 있다면 일단 경제민주화의 그 뭐랄까 실체라는 실체라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냐, 뭐하나 내용이. 근데 그 실체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모습,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제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예전에 87년도에 개정하면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을,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갈 것을 이미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가장 출발되는 게 우리 헌법에 포함된 가치가 뭐냐. 그다음에 그 가치를 경제라는 분야에 추론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논의가 되고 또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정책, 규제를 동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 면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주의 명언을 했지만 저희는 결국 이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기회를 균등화한다.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많은 권리와 의무가 관계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누릴 만큼 책임도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결국은 이 상식적인 것이 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기회균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정의 공공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정 과정을 통해서도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약자 보호 얘기가 어떤 수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게 시장이고 거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더라도 말이죠. 일단 그런 면에서 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지금 87년에 119조 그리고 이하에 들어간 이후로 지금 4반세기라고 그랬거든요. 25년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안 돼 있는 상태, 거의 황무지인 상태이고 갑자기 이것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의해서 하주 이슈로 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혼선이 많습니다만 혼선이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떻게 보면 25년만 거의 잠자고 있다면 거의 잠자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어떤 시대정신으로 어떤 출발선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추후에 계속 그 모습을 사실 만들어 가야 되는 그리고 형성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김상조 교수님의 평가 부분, 평가 1하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핵심이 이제 경제민주화 분야 비교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1하고 2 부분에서 공약 내용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인프라에 관한 것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오래 소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부연차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제 평가 1,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 관련해서 대체로 이제 문제적인 공감을 합니다. 1, 2, 3, 4번 재벌부터 소상공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김현준 말씀이 평가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전체를 묶어서 이제 시장의 영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노동부 같이 이걸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마켓 플레이어들의 어떤 관련된 문제들이고, 고용과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의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경제민주화, 그래서 뭐 기획있는 과정 운영 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안에서 전부 다 시장의 플레이어들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라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일 먼저 재벌을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재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장이다.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재벌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시장이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있냐면 또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고 시장에는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그 플레이어들의 어떤 행태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어떤 큰 힘이 이제 재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로 재벌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경제 플레이어들을 내지는 시장 참여자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자적인 의미에서 분산시켜놓고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올바른 경제민주화 방향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재벌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시장 관련된, 물론 그 핵심은 또 재벌이지만 시장만의 어떤 개혁하는 수준이어서는 결국 재벌문제 자체에 대지 나와서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시장의 범주를 넘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 문화 전 영역에까지 폐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벌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왜곡을 막는 어떤 시장에서 선거하는 어떤 행태든 그 차원을 넘는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벌 문제 해결이 경제민주화의 어떤 첫 번째 과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9페이지 이하의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차원과 경제집중 억제 차원이 두 가지 나눠서 후보를 비교해 주셨는데, 그 분석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의 어떤 방점은 어쩌면 이 두 가지 지배구조의 문제 내지는 공정거래 문제, 그다음 사회 전체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문제,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좀 이제 재벌 문제에서 찾는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재벌이라고 얘기하지만 재벌을 지배하는 총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이라고 하면 여러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계열사의 정점에는 결국 총수가 있는 거거든요. 총수가 없는 재벌이라는 건 지금 이제 개념상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지배구조 문제들은 그게 공정거래 문제든, 뭐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뭐 독과점의 문제든, 아니면 뭐 지배하는 것에 비해서 의견이 너무 적다든, 소유가 너무 적다는 문제든, 아니면 나와서 공목상과의 문제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는 어떤 계열사의 독자적인 자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 위에 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 재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결국 총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재벌의 특정 대기업, 재벌계열의 대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을 많이 부과하고 뭐 해도 이걸로 결국 총수를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잘. 마찬가지 순환출자 내지는 과거에 출자총액 제한을 했지만 출자총액 제한이라는 것도 그 재벌 계열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아무리 그 기준을 받아서 총수의 많이가 바뀌지 않으면 총수가 책임의식이 커지지 않으면 결국은 성과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문제 내지는 비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결국 총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정책을 이 재벌개혁 관련 부분을 유심히 어쨌든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유심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총수의 책임이라는 쪽에 상당히 많은 방점이 시켜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총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 쪽에 유독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집단법과 관련돼서 어서 이제 저희 쪽 마찬가지 2단계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가 굳이 말하면 재벌 개혁에서 2단계로 돌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주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드신 계열 분리 능력의 경우, 그래서 이제 금융 계열 분리의 경우는 1단계로 바로 이제 들어간다 했지만 이제 일반 재벌에 대한 계열 분리는 2단계로 일단 낫다는 거죠. 두 번째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부분도 저희 2단계로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 금융 지배자 부분도 이제 오버하지만 1단계로 낫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2단계로 묶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준 부탁하신 측면, 그걸 바로 가면 재벌 해체라고 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총수를 변화시키는 게 과연 뭘까? 제한구의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총수한테 뭔가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데는 총수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지금 말하는 총수가 정말 바뀌면
사실은 다른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갈등 없이 충돌 없이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논란, 이론적인 논란 내지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이른바 계열분명과 기존순환출자 해소부분, 그 다음에 중간지주회사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에 과연 이런 어떤 최후의 수단, 아까 상당히 말씀하신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과연 총수가, 우리 재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총수가 변하면 됩니까? 총수가 과연 그 이전에 1단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벌의 책임 강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말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상당한 소모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 정책은 굳이 이걸 전면 처음 시작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이걸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벌을 총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총수가 변하지 않고 정말 똑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인다고 하면, 폐해가 그런 않는다면, 그때는 3단계, 김성희 교수님 말씀드린 3단계에 해당될 수 있는 더 강력한 구조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개집단법을 12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냥 이해표현이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대개집단법이라는 혼센법을 많이 생각한다. 혼센법이라는 건 독일 회사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뿌리가 있는 것 같아서 80년대 말 초에 아마 이 기업집단법이 나왔고, 주로 법학에서는 연구자들이 좀 상법하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거의 안 계시지만 연구를 하는 분들이 상법들이 기업법, 회사법 하는 분들이 콘센법을 하시고 이걸 기업집단법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거 이제 연결시켰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좀 약간 좀 편협되게 기업집단법을 이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공동법 3장에 그 여러 법의 산재인 제로 관련 조항을 먼저 모아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논의되는 순환출자도 결국은 순환출자는 지금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이제 3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만약에 문 후보처럼 출자총회 금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공동법 3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계열분리 명령이 들어간다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동법 3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제일 높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아마 이제 김학의 교수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재벌 관련된 어떤 규제들, 새로 만들어질 것들을 3장에 더 모아보자는 취지로 저는 느끼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공동거래법이라는 법이 이제 있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3장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결국 이제 공동거래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정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 공정위가 이제 사실은 주관 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동거래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주관 부서는 기재부다, 산자부다, 예를 들면 문감부다. 이거는 상당히 쉽게 말하면 아까 법체계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체계도 그렇고 법규도 상당히 난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산재에 있는 것을 상당히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공정위가 과연 그 규제를 실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들면, 아니면 공정위가 권한을 정말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규제들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이 상당히 어려운 아마 규제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어떤 생각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 관련돼서는 아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2단계로 만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뭔가 여러분 이 방화벽을 만들자, 일반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사이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2단계로 돌리면서 시행한 모델을 봤었던 부분은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일반 재벌에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활용했을 때에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만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지금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 내지는 어떤 그런 수단, 그리고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재벌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은, 정말 대부분의 재벌들은 이 지주회사를 지배구조 개선에 쓰지 않고 사실 지주회사 같은 장점을 활용해서 어쨌든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수납 하는데 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잘 어쨌든 허용할지 없는 시중한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이해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충분히 강구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또 다른 부분이 일단 보십니다. 또 질문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뒤에 자영업이라든가 뭐 금융부분 말씀드리고 더 있는데 일단 재벌하고 금융 쪽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 그 안철수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정책 평가를 보면 지금 한 출마 선언한 때로 보기도 한 50대 1, 그 다음에 내가 팀을 구성한 때로부터는 한 35일여 만에 지금 말씀대로 한 400페이지가 넘는 정책집을 그때 제일 먼저 놀라운 속도로 속도전 새벽볼 보기 거의 아주 놀라운 속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전 교수님 말하기 좀 의미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측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실 박근혜 후보는 초반기에 올 상반기에 이미 대세를 넣고 많은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왔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라는 든든한 원동이 있거든요. 4일에 총선 거치면서 이미 상당히 부분 언급이 많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저희 쪽 같으면 그 변변한 외부에 있던 연구소 하나 끼고 있는 게 없고 이런 아주 조직, 인력, 자금 하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 자체가 힘들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속도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좀 너무 소수가 속도를 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치 과정이 이제 없었다. 정치 과정이 없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충분히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내는 대선 정책이든 간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화성에서 나온 듯한 내용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만들 때 그 수단들은 사실 엄청 많은 것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된 것들이 있고요. 개혁적인 경우에도 역사가 2, 3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각 후보들마다 자기의 가치와 철학이 나오면, 철학이 잡히면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대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이론적으로 아니면 학술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작은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부분들이 논의돼 왔고 그게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의식과 방향성만 정해지게 되면 그 안에 이미 나와 있던 것들을 그 어떤 틀 안에 담는 작업, 일정 수정 내지 보완을 거쳐서 뭔가 더 현실성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이 석 달 열흘 내지 1년을 준다고 해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까지 느낀 것도 마찬가지 아직 DNA가 서로 어떤지를 멤버들 간에 잘 모른다. 처음에는 좀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질문이 다르지만 전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노동하고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평소에 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각 정책을 파트너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서로 간의 DNA를 확인하고 공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까 이제 뭔가 최대 치수로 얘기하지 말고 최소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말씀해주듯이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를 조금씩 다르고 내지 많이 다른 경우 간혹가다 없지 않지만 조금 커다란 가치,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고는 경제민주화의 기본 가치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짧은 시간 안에 합의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 정책 만들어서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분들이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이 모여서 일단 그 안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그 소수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합의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빠르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 440여 쪽에 달하는 이 정책집,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느 한 꼭지도 후보가 읽고 검토하고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본다, 발표해본다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약속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 선에서나 후보선에서 전부 다 오케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몇 번에 걸쳐서 후보의 검토와 그 다음에 확인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작업을 해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 과정이 없고 성의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효율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불만하시는 먹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혹시 뭐 또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특히 팀이 못된다라는 게 사실은 치명적 비판인데 가볍게 한 것 같지만 그건 치명적 비판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꼭 총선 문제가 핵심이고 그걸 2단계로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송호준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융 중간 지주회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게 우회 지배를 강조한 부분이고 오히려 더 좀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게 좋겠다. 조금 더 발표자하고는 약간 좀 걔네가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중소기업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의견 해보시죠. 그러면은 우리 홍정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봉 교수님이 저기 안철수가 썩을 같이 하셨어요. 소프리요? 네. 되게 소프리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듣잖아요. 얼굴만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네, 아니 전혀 없습니다. 아니, 소프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엄청난 기여 중에 하나는 이병기 교수님, 그다음에 그 캠프의 넷분을 보시면 그런 정치,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정치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적 후보의 캠프의 이름을 담을 것 같지 않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점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미 상당히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교수님 그동안 알고 지내왔지만 그 캠프의 이름을 올려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원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거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 있다.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한국 사회의 인재들을 많이 정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상당한 기여를 하셨다고 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의 정당들이 우리 이봉 교수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어떤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국 사회에 그 깨우침을 주는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입장이 달랐던 것이
이 재벌개혁 운동을 지난 10여 년간 해오면서 이러한 강고한 경제 권력을 과연 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1920년대 미국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지금 똑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성에서 저는 민주당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을 또 저는 정당을 경제 권력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때묻지 않은 저 정당을 지켜온 정당을 내버려 두고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소모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 고쳐서 끌고 가야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이제 제가 이 글은 뭐 어떻게 봤습니다만 김상조 교수님께서 그동안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 각 당의 비판한 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점도 있고 동의 안 하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학자적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내면적인 현실 정치의 문제가 경제민주화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 사실상 경제민주화에 관련돼서 수많은 작업을 하셨고요. 근데 비겁하게 작년에 이제 안식년으로 그만 가시는 바람에 김상조 교수님 없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를테면 경제민주화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유정일 교수님이 이제 주로 기여를 하셔서 그래서 직대성을 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당에서 그 매뉴얼을 갖다가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게 김상조 교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 이렇게 지금 각 당에서 갖다 쓰는데 그걸 또 비판하는 심정이야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활의 통합의 견제에서 본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 안철수 후보 측과 저희와 경제민주화 방면에서는 뿌리가 똑같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단지 이번 교수님도 옆에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캠프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등장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좀 더 나은 이제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될 건데 발언을 상당히 아끼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경제민주화의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얼마 안 됐지만 몇 달 국회에 있어본 경험에 의하면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자꾸 정책 내놓으라 하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금 400페이지짜리 그걸 만들었다. 저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건데. 저는 현재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혼자 만들어도 일주일이면 400페이지짜리 정책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정책이 담겨 있는 저희가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한참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정책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대강 알게 되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하고 이 정책은 맞질 않으니까 김종인 위원장 하나 빼놓고서는 맞질 않으니까 지금 상당한 혼돈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왜 정책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몇 달 안 됐지만 국회에서 그리고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저 혼자만 저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거 하다가 왔는데요. 관세청에서 차세대 관세 행정 전산 사업을 합니다. 그게 전체 1,7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고요. 금년도 예산이 250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그냥 대기업한테 갈 건데 시대가 경제민주화 시대니까 중소기업을 하도록 해라. 그게 소프트웨어 지원법이 있다. 정부에서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이 관리하는 것까지 봐주겠는데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라. 이게 오늘이 지금 거의 막바지 예결 소위를 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그렇게는 하겠는데 그 50%라고는 못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가서 다시 50% 이상이 되도록 안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당황해가지고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세청 차장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답을 회의록에 담고서 그리고 넘겼습니다. 오늘 또 제가 지금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왔는데 통계청에서 우리 통계 조사 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봉제로 바꾸자. 이게 평상시 같으면 몇 년이 걸릴 건데 저희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경제 민주화니까 상대방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내년부터 최소한 아마 소위에서 이렇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통계청 조사요원들이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저번에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기재위에 제가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특히 재벌 쪽에서 저기 민주통합당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들어간 친구가 기재위를 갔다. 잘됐다. 그리고 우리 좀 안심을 드리겠구나 하면서 몇 달 안심하고 있다가 요즘 뒤통수들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법 하나 내고 깜짝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제가 5년 전쯤에 저 혼자 이랬으면 저는 이제 지금 벌써 왕따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아무도 안 듣고 그냥 혼자 외롭게 이렇게 아마 부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혼자서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롯데 면세점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희가 매출이 1조 원입니다. 근데 그 정부가 얼마를 받느냐는데 9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관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만 원 낼 테니까 그 특허를 나한테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 수십 년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저도 제가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사명감이 경제민주화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무슨 자료를 보더라도 이걸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이게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왜 면세점으로 왜 재벌만 하냐. 우리 방에 이제 보좌진들한테 중소기업도 좀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라 하고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엄청난 자료가 나온 거죠.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딱 두 업체입니다. 재벌 중에서. 롯데하고 신라예요. 호텔 신라하고 호텔 롯데가. 저 때문에 지금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내년부터 날아갑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런 시장 경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거를 도대체 몰랐단 말이냐. 설사 알았어도 그거를 얘기할 동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대적 열망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제 길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입법들이 지금 과잉 입법 상황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추가적인 몇 개의 입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소득세, 상속증여세에 포괄적인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매일같이 재벌 2세, 3세 쫓아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는데 이게 포괄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익실계 국세청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점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김상철 교수님께서 열심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삼성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 상속 편속 증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강력한 법을 2004년도에 만든 거예요. 이 법 하나만 제대로 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기가 끝납니다. 미국에서 현재와 같이 우리 정부나 재계에서 미국에서는 이 순환출자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없다. 저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제도 없는데 왜 순환출자하는 기업이 없느냐. 그거를 정부가 해줘야죠. 거기는 집단소송제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 거 했다가는 당장 집단소송에 걸리니까 그거 맨날 법원에 가서 그거 법정 시비하는 이거 귀찮아서 아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순환출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 김상일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욕을 하셨고 그건 이제 장하성 교수님과 같이 하신 거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시장에서 사적 소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지금까지 막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법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그럼 사적 소송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저는 몇 개의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업 집단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강력한 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법이 있건 없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런 법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당장 봉착한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또 세법을 지금 세법소위에 들어가서 세법을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거는 되게 봤는데 재벌의 이익에 관한 거에서 완강하세요. 그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법 구조상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재벌의 이해가 걸려있으면 완강하게 반대하는 저 집단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대중한테 안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그것을 대중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저께 소위 파행을 냈는데 저도 이제 국회 가니까 제가 파행을 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민운동할 때는 국회가 파행하면 왜 파행하느냐 이랬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파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밀실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소위 해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얘기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걸 국민의 판단을 받자. 왜 니네 입장 내리는데 안 내려나? 못 냅니다. 그거 내면 또 저희가 가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많은 법들이 만들어졌고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상희 교수님도 그동안 그랬고 그동안 우리 강철규 전 공감관리위원장께서 하신 대로 그동안 재벌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주회사고요. 그래서 이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주회사에 이게 세습을, 재벌의 세습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에 대한 지금 대부분의 규제들이 지주회사는 비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개 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법들을 해서 지주회사를 뺍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근데 현재의 문제는 지주회사 그렇게 정부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열어놓은 것을 거부하는 일부 재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재벌들이 왜 그거를 거부하고 있느냐? 좋게 해석하면 그쪽으로 갈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타이밍을 놓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유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즉 경제 권력이 충분히 정치 권력을 하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특정, 지금 재벌 문제는 바로 그 특정 몇 개 재벌이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충분한 수단들이 이미 다 갖춰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 김상조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이제 남은 것은 진정성의 문제, 실천력의 문제만 남아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민주당의 입장은 상당히 지금 내부적인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 벌써 한 6개월쯤 지금 당에 있는데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기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데 저 당에서 저렇게 저 안들이 내부에 반론이 없을 거냐 그랬는데 반론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반론이 없었고 그것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아주 과격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지금 밖에서 예산 별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법들을 제가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런 법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내놓은 법 중에 하나가 해외 실명제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산을 해외로 도피를 시켜놨을 때 그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약간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제 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건 아무리 새누리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범죄자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런 법을 지금까지 안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 다른 어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기 지금 공약사항에도 안 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은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입니다. 시대교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교체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다. 들을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너무 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요. 우리 홍 의원님이 점심도 못 드셨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시네. 제가 앞에 좀 주문은 드렸는데, 주문에 잘 안 맞춰주네요. 제가 뭐 힘이 없으니까. 지방대 교수가 돼, 예. 교수가 없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거는 그건데, 구름봉숭이 전략인데, 일종의. 제가 힘이 제가 힘을 합쳐야 된다. 되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남긴 남네. 어디 쪽으로 다녀야 할지 알 수가 없네, 지금 이 상태는. 예, 그게 지금 우리 토론이 가장 중요한 약점이군요. 자, 시간이 48분이니까 10분 남았는데, 제가 두 분 토론을 더 시킬 수가 있는데, 시켜봐도 별 소리 안 나올 것 같은 지금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좀 궁금하고, 가려져야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하고, 발표자한테 조금 마무리 발언 하나 드리고, 그렇게 끝낼까 싶은데, 이해했습니까? 이해 없으시죠? 아마 장기자랑 그거 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나 토론이나 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유를 좀 하시죠. 예. 이병철 선생님께서 질문을 시켜주실 아니요, 나는, 저는 채널을 차려야 됩니다. 이건,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좀 문제 하시고 없으면 좀 한쪽에 해서, 나는 답변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있어요. 조금 하시죠. 잘 하시죠. 좀. 예,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죠. 김상조 선생님 발표는 굉장히 명쾌하고 배울 게 많고 두 토론자는 그때 좀 잘 양분정이 나오셔서 좀 이렇게 좀 선전을 잘 할 줄 알았는지 보기보다는 얘기 많이 안 하시네요, 두 분은. 전형을 전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이 차갑습니다. 저는 이 경제 문제는 전혀 모르는데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지금 시대정신인 건 사실이고, 이제 경제민주화가 뭐냐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자본에 대한 민족 통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말일 수도, 약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론 일표고, 정치는 이론 일표인데, 원리가 두 개를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제, 알다시피, 부가 지나치게 편중이 되면 얘기고, 우선 민주주의 자체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재벌이 실제로, 완전히 제가 보기엔 너무 국가의 지장을 흐른다고 할까. 전에 나고 나서도 돈도 안 내놓고, 몸을 떼우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정치권이 당연한 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게 절박함이라고 할까, 경제민주화가 실제로 이 삶의 현장에서 저도 굉장히 절감을 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녀보면은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 얼굴에 표면에 저는 이런 게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세 분의 이
이게 뭐 박근혜 후보 같은 분도 경제민주화 얘기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뭐 참모 정당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까 뭐 이걸 놓고 보면 뭐 전혀 신뢰가 할 수가 없는 집단이고 게다가 이제 민주당 아까 우리 홍영께서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정말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홍 의원님은 굉장히 많은 걸 하시고 아니 뭐 좋습니다. 이건 열심히 하시고 의정 활동하시고 좋은데 그러나 정말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재벌 개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민주화가 경제 내적인 논의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이건 정말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정말 다 접근을 요구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우리 김남국 선생님은 뭐, 여기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두 분, 이제 양 캠프에서 오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절실한 것 같은데, 이게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이거, 대부분 어른이 나중에 대시더라고요.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의지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서서히 시끄러야 되는데, 대전에서 서서히 시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진보 진영이 너무 지금 부족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그 진보 진영의 바람이 안철수 후보들 많이 간 건데, 사실은. 절반 정도가 이제 사실 진보의 그 열망 같은 게 가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가 받은 느낌 아니에요. 이제 너무 이게 제가 이제 원칙적인 말씀드리고 거칠게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나와 있는 게 이게 좀 재벌을 박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성격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박근혜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어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진영에서 아까 우리 홍 의원께서는 인템프의 그런 게 아마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은 당연히 이정우 우리 교수가 따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일단은 그냥 빠져 계신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정우 교수님 뵙기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정우 선생님은 조금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정우 교수는. 근데 이렇게 안고 하시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그냥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절박함이 너무 없다.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당선 전라고 그러는 거지. 예, 맞아요. 무색 맞추기 하고 있고, 이쁘게 선택한 무슨 기생처럼 앉아있는 것이지, 정말 하려는 의지가 절대 안 보인다.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참, 지금 저까지 한참 나가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뭐, 다른 분들 있으시면 좀, 네, 시간 조금 더 있습니다. 선생님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럼 뭐, 예, 세계에서 한 번만 100을 감당하는 얘기는, 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론 투캠프야 마지막 만나신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강력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다른 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이야기가, 워낙 센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흐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쨌든 당선돼야 되니까, 선거라는 게 지금 이게 소위 중도를 잡아야 되니까, 숫자를 이제 어떻게 마음에 안 드냐. 이 게임이 언제부터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 좀 온 것 같은데, 그 시대에서도 뭐, 캠프 쪽에서 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어디에서 그리는지, 아니면, 우리 지금 발표자 김한격 교수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위험한 이야기고,
가장 많이 공감되어서는 최소원치야말로 바람직한 지도정책이다 라는 말에 또 감정이 되어버려 실행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넓은 의미에서 진보는 이 캠프에서 그 포지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논란이 끌리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야기 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한마디를 듣고 된다면은 뭐라고 할까? 저는 지금 최 교수님하고 좀 공감이 되면서 약간은 다른 게 이제 경제민주화의 지금 이야기처럼 저는 좀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절차적이고 자율주의적인 절차적인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이 그런 룰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 하나는 온정주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모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과연 트리클 다운이 되게끔 하는 경제민주화를 가자는 거냐. 이전은 그래 듣는 건데. 그런데 트리클 다운이 안 되니까 소위 낙수 효과가 되게 하는 줄푸세와 소위 경제민주화를 적당히 섞는 어떤 그런 낙수 효과 있는 어떤 이전 패러다임은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면 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그 배제당한 다수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민족 통제에 이름 맞는 그런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 통제말이 너무 강력하니까 능동적 내지는 그 공세적 경제민주화라고 쓰고 싶은데 그것이 그러니까 바른 거리 있으면서 더 높은 균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지금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 원칙이 더 나은 길이다. 아니면 숫자를 더 많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려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뭐 아마 이게 토론토처럼 추가적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토론이 조금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하나 좀 보탠 것이고요.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캠프부터 먼저 할까요? 캠프부터 먼저 하시죠. 한 1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단 뭐 홍준화 의원님의 코멘트는 좀 전적으로 공감하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따로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최하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일요일 11월 10일 날 그 약속집을 내는 과정에서 워낙 이제 말씀대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일단 그 포괄적인 정책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후보도 지킬 의지가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것만을 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인수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국민들이 봤을 때 요즘은 각 분야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민주화 포함해서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되면 아까 이제 김원석 말씀이 이건 세미나 자료식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내용이 난해하고 뭔가 딱 국어처럼 뭔가 딱 와닿는 게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는 이제 어떤 정책집이 발간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어떤 디벨롭하는 작업도 계속 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김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적어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그 전달을 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뭐냐면 아까 이 경제민주화의 모성명을 아까 앞에서도 해주셨지만 실제 정치집이 없더라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정치집에 빠져있는 어떤 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10월 10일 날 그게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때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담는 것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약속집 2.0, 3.0, 4.0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보충되는 버전이 그것대로 나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담긴 내용의 진정성과 실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실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담는 노력을 집중할 겁니다. 끝으로 사실 이게 교수들이 때로는 초안을 만들고 예를 들면 여러 전문의를 판단해서 표현을 조금은 바꾼다 해도 내용이 기본적으로 딱딱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그러니까 만약 각자 자기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를 꼼히 보시게 되면 그 정책수단 중에 딱 한 줄 들어갑니다만 딱 한 줄 들어가 있지만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나 그게 어떤 제보라든지 어떤 의미인지 임팩트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사실 만약에 안다면 그 내용의 어떤 그 의미를 안다면 펄쩍 뛸 내용들이 사실 여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꽤 보있습니다. 예컨대는 제가 지금 글을 그러니까 재벌 개혁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 한 줄, 두 줄 들어갔지만 사실 계열 분리는 그 2단계라더라. 그것도 그거 가지고 되게 떠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더 부담될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측면 부분 또는 이해를 했더라도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 제보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 안을 이슈화하지 않고 묻어두고 모르는 척 묻어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할 것이고 잘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측면들도 언론에 나오고 말고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가 그런 얘기가 될 것이니까 기대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저희는 참여정부 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거의 내걸으셨는데, 그걸 실현시키지 못하셨죠. 근데 제 이론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10명한테 물어봤더니 9명이 똑같은 얘기고, 1명만 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윌슨 때도 바로 윌슨 대통령도 재벌개혁 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하이파이낸스라는 JP 모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분도 1913년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성공을 못하고 마지막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비슷하게 비참하게 말로가 그렇습니다. 그때 부통령으로 나와서 공화당 후보에게 막강으로 깨지는데 그 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처참하게 깨지는 현장에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12년을 절치부심을 하고서 1933년에 되돌아와서 이른바 뉴딜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세계 경제사의 전무후무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한 유일한 사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 경험이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직도 재벌개혁 진영의 학자나 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만약에 또 대통령께서 또 10명에게 물어본다면 지금도 8대2나 7대3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그 말을 세게 한다거나 센 공약을 내놓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그렇게 초지일관에서 그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강고한 경제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권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지지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청사진 하에서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이제 그 옛날 쓰던 말로 로드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적으로 지금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87년도에 뭐 민주화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87년도에 우리 그걸 달성했고 지금도 국민적 열망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찬 교수님께서 제가 박근혜 캠프는 너무 후하게 점수를 주고 안철수 캠프는 너무 가깝게 평가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팀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후하게 평가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정우 교수님, 장하성 교수님 이 세 분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제 의견도 드리고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했던 이 글의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그런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기반해서 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거에 기초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은 후하게 박하게 이렇게 평가를 그런 유의는 전혀 없고요. 이 세 팀의 어떤 특성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저는 진짜 이 세 캠프를 거의 동시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캠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진짜 장하성 교수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그 400쪽짜리 공약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캠프에 참여했던 정책 전문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후보와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전문가들이 그냥 세미나 해가지고 띵 나오는 자료가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참여정부의 예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캠프에 이종우 교수님, 그 다음에 이종걸 박사님, 그리고 정태균님 이 세 분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집권 이후에 중요한 포스트에 배치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캠프 구성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저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다라는 걸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이 세 분이 집권 이후에 새 포스트에 거의 고립된 상태로 배치가 됐어요. 그 순간 관료들한테 포위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게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집권을 했을 때 지금 이 공약을 만드는 또는 누구나 이 양 캠프에서 이제 단일화를 하니까 이 양 캠프에 계신 이 전문가들이 진짜 어떻게 하나의 팀이 되어서 만약 집권을 한다면 그 집권한 정부 내에서 하나의 팀워크를 가진 그런 어떤 멤버들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단일화 과정 또는 그 선거 과정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령 선생님이나 최락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뭔가 이게 좀 절박함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너무 원정적인 거 아니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이봉일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실 때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경제력 집중 문제에 관해서 이제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문제, 불법거래 문제점이 뭐냐면 총수일가 문제에 집중한다. 사실 저도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법치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진보 진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 글을 쓸 때도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만 지배구조 문제는 천민 자본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독점 자본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총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보 진영의 입장에 와서 이게 제대로 된 사례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제기하신 문제가 바로 그걸 것 같고 이
독점 자본에 대한 민주적 총재, 대중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치 과정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한 뭐랄까 진짜 실현 가능한 어떤 정책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철수 캠프는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마이클 샌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안철수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만드시는 그 전문가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마이클 샌델의 표현에 의하면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안철수 캠프의 이 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독점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단순히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경제 문제 또는 기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집권하게도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꼭 우리가 이런 노동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독점 자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스케줄화에서 어떤 로드맵 방에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디테일한 얘기지만 중간금융지주에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어느 분이 이 우려를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재용으로 이걸 승계를 하는데 이걸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는 꼭 이걸 우려해서 이걸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승계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개혁 문제를 보면 핵심이 삼성의 문제이지만 재벌 정책을 삼성에 타겟팅한 정책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기업 정책에서 오버킬을 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기업 집단법 이 문제는 결코 이런 정책에서 우려하시는데 이게 방법론적 최소 원칙과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있는 법들 다 모으는 정도이고 모아놔야지 뭐냐면 이 규제를 하려면 저 규제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것도 인식할 수가 있고 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 규제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이런 문제는 규율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별하게 더 강력한 어떤 규제 정책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집행의 문제에서 이게 과연 공정위가 한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공정거래법 3장에 근데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이 내부 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이런 조항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공정위가 한 게 맞느냐라는 것도 또 사실은 있는 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규제들을 공정위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체계로 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이걸 우리가 아예 고민 대상에서 제외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벌이라는 것이 기업 집단의 그러니까 기업의 집단인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법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홍정화 의원님께서 이 가입 법 만든다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법은 충분히 있으니까 잘 집행하자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거를 반도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 5년 동안에 그러니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위배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가혹한 페널티를 받게 한다. 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이게 모든 개혁 출발점이고 이 개혁을 이루고 나면 아까 이명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제 질서는 대기업들의 성장의 과실이 트리클 다운에 의존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특히 중소기업을 통해서 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상향식 어떤 경제 성장의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줄여서 4시까지 하자고 했는데 원래 배정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늘 돌아가게 됐고요. 그
후반부에 그래도 약간 보태줘가지고 토론이 조금 더 풍부하게 된 것 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문제 토론은 두 캠프 장기자랑을 하시기는 좀 실패하는 토론. 근데 두 캠프가 서로 그러니까 비난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약간씩 보탠 줬고 그리고 그 발표자가 아주 큰 공헌을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 상황을 훑어줘가지고 두 캠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대목을 짚어줬고 또 우리 그 방송에서 듣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사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이야기,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을 잘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토론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 김종인 씨를 이제 버려버리는 꼴이 지금 됐는데 거의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감사 그 정리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대실패 내지는 차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문호고 후보 쪽에 이야기해준 부분도 하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사회자로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내년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발표자 김성 교수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말단 민주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전남의 개공 문제인데 자본 스트라이크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단지 그 재벌 쪽에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선발을 맞추느냐 아마 박근혜 쪽에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되든 간에 힘을 모을 때 김상희 교수도 이렇게 제목 잘 지적을 해있지만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모두 같이 사는 경제 살림이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의 대목이거든요. 이거는 선거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에도 내년에서도 지금 초기 6개월이면 거기에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짚어야 것이 없는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몇 초는 좀 쓴다면 오늘 그 김상훈 교수 기업 집단 문제 논의 제기는 두 캠프에서 별로 중요하게 안 받아줬습니다. 받아준 건 아닌데 제가 하는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해드리면 기업 집단 문제는 거의 책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 위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미국책이냐 조절적인 자본주의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영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식의 시장 경제로 갈 것이냐 문제를 그냥 제기한 뿐이겠다. 김상철 교수의 그 일련의 이야기에서 난 그 이야기가 자각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말만 꺼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가 앞으로 조금 더 대략 기업 집단법의 문제가 좀 더 아마 재밌게 이야기 되지 않을까. 10초. 사회적 정변으로 10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업 집단법 아이디어는 영미식 경제 질서가 아닌 유럽 대륙식 경제 질서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꺼내놓고요. 그렇지만 그건 30년 후의 얘기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영미식의 커먼 로 트레디션, 그러니까 관습법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실제로 성문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물론 경제 질서의 유형에도 관계된 것이지만 기업 집단이라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사실은 공통적인 규율 방법에 대한 고민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 집단법적 요소들을 이미 성문법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정도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